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작년 이제 요 자리에 있다가 올해도 요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주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옛날 그 시험 준비했던 그 생각이 막 나가지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썩 기분은 유쾌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네, 이제 삼보험 하면 다 아세요. 다 알고 실생활에서 또 이렇게 병원에 가서 또 청구를 한두 번씩 해와봤던 경험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시험이 닥쳤다 딱 하면은 가장 암담한 게 또 삼보험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익숙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작 그걸 쓰려고 하면은 정작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이쪽 업무를 해오셨던 분들, 특별히 이제 보험 설계 쪽을 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서베이 쪽이나 아니면 이제 보험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멘붕에 빠지는 게 이 삼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이건 제껴놓고 하겠다라고 하면 힘든 과목이 이 삼보험이지만 근데 또 전략 과목에서 내가 한번 이 과목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올려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거에 맞게 대가를 치르셨던 분들은 이 삼보험에서 보면 80점, 70점, 80점 고득점이 또 할 수 있는 그 과목이 또 삼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냈사 두고 그때 가서 닥쳐서 그걸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서 갈 것인가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많이 나는 것들을 갖다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그 서베이에도 좀 있어봤고 그 다음에 병원 이제 방사선사로 거의 20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의료 쪽에 조금 있었고 그래서 이게 삼보험은 이렇게 병원과 의학과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첫 시간은 이렇게 작년에 한번 시험 나왔던 것들을 한번 좀 분석해보고 그리고 아마 이 정도로 시험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험을 준비하는데 나름 이렇게 전략 같은 것들이 좀 세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저기 하는 게 이제 상해나 이제 질병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병원에 갑니다. 이제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번 해보시게요. 뭐 그냥 뭐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걸 하면 아마 의학하고 삼보험하고 어디 이제 조금 연관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럼 다 아는 얘기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처음에 어디로 가죠? 그죠? 원무과로 갑니다. 원무과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네, 뭐 진료과로 가죠. 진료과에서 가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진료과 다음에 검사해야 돼. 맞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검사하게 돼요. 검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처치죠. 처치. 뭐 여기서는 처방이 될 수도 있고요. 처방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물리치료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어딘지 아시죠?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약국 가죠. 약국 가죠. 약국 갔다가 이제 집에 가죠. 그죠? 이제 어묵과 맞아요. 어묵과에서 계산 수납을 해야 돼요.
나와. 야. 그 다음에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입원하셔요. 그죠? 입원을 하세요. 입원을 하는데 입원하는 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죠? 뭐가 되죠? 만약 이분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술을 할 것이고 아니면 수술 전에 검사가 있다 그러면 검사 갈 거예요. 검사. 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또 검사가 있겠고 요거는 그냥 뭐 수액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수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물 하고 이제 뭐 이제 집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 근데 상해 질병이 있기 전에 우리는 또 뭐를 하냐면 꼭 해야 되는 게 보험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험 계약을 하고 상해 질병이 있고 나서 병원 가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게 보험 청구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시 되는 게 뭐 기왕증이 있었다. 여기서 이제 고지 의무에 대한 그 부분이고, 근데 여기를 쭉 해보면 이 전에 있었던 게 의학을 한번 작년에 한번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이게 되게 뭐가 되냐면 암 선별 검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나왔죠? 혹시 기억나세요? 위험한 두통. 그렇죠. 위험한 두통. 위험한 두통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혈압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의학의 세 문제고, 근데 상해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시죠? 예. 피로골절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암 선별 검사, 두통, 고혈압, 그다음 피로골절이 나왔고, 그다음에 쭉 가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동우가 이제 하는 게 뭐죠? 임상병리 검사.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방사선 검사가 있어요. 근데 임상병리 검사에 할 수 있는 게 당뇨병 진단 기준이 나왔어요. 그죠? 진단 기준이 나왔고, 약간 방사선과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 전방 십자인대 손상시, 그거 기억나시죠? 전방 십자인대 ACL이라고 하잖아요. 그 손상시에 해야 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합병증이 있잖아요. 합병증으로 뭐가 나왔죠? 구획증후군이 나왔어요. 증후군. 그 다음에 가스궤죠. 그 다음에 여기 처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쪽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두목 처치, 두목 치료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죠? 그죠? 안면마비요? 안면마비는 안 나왔는데. 구획증후군하고 가스궤저일 거예요. 이제 요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충 의학에서 시험 내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진료과 모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해하고 질병으로 나누는데, 상해에서는 뭐 부목, 그 다음에 여기 피로골절, 그 다음에 구획증후군 가스궤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것은 이렇게 되는데 가정의학과 의사하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의사가 시험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학과 의사의 대표적인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병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건강검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암 선별 검사는 뭐냐면 건강검진이에요. 암 건강검진 있잖아요. 40세 이상 됐을 때 하는 위암, 뭐 대장암, 뭐 그런 부분, 유방암 그런 부분에 대한 암 선별 검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오기 전에 그럼 위험한 두통이 뭐냐? 그리고 고혈압에 대해서 좋은 게 뭐냐? 이게 다 가정의학과 문제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당뇨병 진단 기준, 요거 가정의학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형외과는 부목치료, 이게 뭐냐면 응급치료예요. 치료 중에는 응급치료하고 본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존적인 치료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응급치료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형외과에서 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골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골절로 인해서 수술했는데 합병증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구획증후군과 가스개조. 이건 굉장히 좀 보편적이고 좀 쉽게 나왔다라고 보면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산보험을 보면 재산보험에서는 일단 이런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딱 보면 네, 이걸 지워야겠다. 물 듬뿍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보험하고 의학을 공부하실 때 요거를 그냥 요거는 요거고 재산보험은 재산보험, 의학은 의학이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통합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같이 하시는 게 되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재산보험은 나오는 게 장애잖아요. 장애. 그 다음에 뭐죠? 사망보험금. 보험금. 그러니까 이게 상속이잖아요. 상속이 되는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실비. 그 다음에 진단금 있죠. 암진단금 뭐 그런. 그 다음 표준약관에서 나왔어요. 표준약관에서 나온 게 이게 청약철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무효사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애에서 나온 게 계산 문제가 나왔죠. 계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장애하고 좀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ADLS,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팔다리 할 때 뭘 하냐면 근력 검사가 나와요. 근데 그 근력 검사 기준에 대해서 써라 그랬어요. 여기서 근력 검사가 나왔어요. 아, 의학인가요? 의학인가요? 그러니까 요거가 그대로 다른 게 그래서 이제 의학 그쪽이구나. 그러니까 장애 쪽에서 나왔던 게 계산 문제, 에이드레스, 근력 검사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학하고 산보험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네 과목을 공부하는데 다 두리두리 하니까 장애에서 세 문제가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또 실비에서가 뭐가 나왔냐면 계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실비에서도 계산 문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 면책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원해서 청구서를 해서 뭐 진료비 세운데서든지 아니면 거기 뭐 입퇴원 확인서 뭐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가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가져온 대로 그대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요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실손 의료비 계산할 때 이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보면 면책 질병에 대해서 큰 줄기로 한번 잘라요. 물론 이전에 기본적으로 있는 기본 면책 사항이 있죠. 뭐 고의에 대해서 된 부분을 우선은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질병 쪽이다 그렇게 되면은 면책 질병에 대해서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면책 의료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면책 의료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책 질병에 대한 치료가 면책 질병이다, 면책 의료비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만 예, 어떤 생각나지는 않은데 하여튼 비만으로 했는데 뭐 지방 흡입술을 했다. 그거는 면책 질병의 질병 의료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비만으로 입원한 게 아니에요. 다른 질병으로 비만이 있으면 기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들어갔고 그걸로 있으면서 그거가 됐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겠죠. 면책 의료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식대 부분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이게 식대가 딱 나왔는데 그럼 식대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안 되냐? 예, 보호자 식대, 간병 식대. 그다음에 영양식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치료를 위해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호자 식대.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간병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식대는 되겠지 하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진단금에 대해서도 특약해서 좀 이렇게 그 암진단금도 경계성 종양이냐, 암 일반암이냐, 고액암이냐 그런 부분들 특약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표준약관에서도 청약철회 무효 이거는 나왔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장애에 대해서 할 건데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의학하고 산보험을 좀 같이 공부한다. 그리고 같이 정리한다. 그렇게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장애를 오늘 하는데 장애에 대해서 보면 기존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 방향이 어떤 얘기였냐면 장애를 그냥 척추 장애에 대해서 다 써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작년부터 어떻게 됐냐면 요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중증 치매에 대해서 써라. 코드 번호까지 다 써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ADLS가 있는데 배설의 몇 프로, 옷입기의 몇 프로가 있는데 그걸 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짜리를 써라 그래. 그러면 그걸 다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의학에서도 당뇨병 진단 기준에 대해서 써라. 꼭 찍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청약 철회에 대해서 써라. 그런 부분들. 무효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꼭 써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시험 점수 주기가 좀 애매하니까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채점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요. 이것이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좀 그 뭔가를 좀 알고 덤벼들지 않으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있고 뭔가를 내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요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고득점이 돼버리는 거고 그게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해도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예 사설 길어지면 안 되니까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 한번 볼까요? 오늘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최소 1점에서 2점은 꼭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꼭 써야 되는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장애의 지급 사유하고 그 다음에 장애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최소한 이것만은 내가 알고 한다. 그리고 작년에 장애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어요. 보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요거는 제가 작년에 시험을 준비해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보험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시고 그쪽 보상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 내용들은 다 아세요. 그리고 이 내용은 모 회사의 그 안내 팜플렛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면 이제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실손은 이렇게 그런 부분으로 돼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보시고 플랜 예시 한번 보시겠어요? 예시 보시면 제가 뭐 보려고 하는 것들은 보험료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 특약으로 하나하나가 다 보험료가 정해져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요거를 주겠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라는 것들에 대해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장 소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보험에서 상해 쪽하고 질병 쪽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시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작년 제가 근제 때 좀 창피하긴 한데 뭘 제가 실수했냐면 그 선원공제에서 나오는 어부가 그 저기 항해사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승객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유도선업자 보험이 배상책임 보험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특별히 그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손해액만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숙하게 뭘 했냐면 유도선업자 배상책임 보험은 그냥 선원근제나 근제 그냥 그거 사용자 배상책임을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큰 그림 보시고 그 좀 어떤 곳에 어디에 있는 건가를 갖다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이것은 손해보험 쪽이기 때문에 생명보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시고 그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 해설인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때 답안지 작성하시는 요령이 교수님 따님께서 이제 노무사하고 저기 손해사정사를 합격하셨잖아요. 그 부분의 비결이 뭐냐면 답안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이제 그 약수를 할 때 했던 방법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한테는 조금 애매한 얘기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시험 당일로 가고 시험 날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회지 환급금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뭐가 있는지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좀 정리하셔야 될 게 해지 환급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해지 환급금에 써라 그러면 몇 가지가 딱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만 몇 칸 띄고 앞에 있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몇 칸 띄고 쓰고 몇 칸 띄고 쓰고 아는 내용만 쓰시는 거예요. 번호 붙이지 말고. 쓰시고 난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 이건 마지막에 답안지 제출할 때 쓰시면 돼요. 그냥 번호만 매겨서 내시면 돼요.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득을 봤거든요. 그리고 답안지 작성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약수를 먼저 풀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1차에도 보니까 시계를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시계 꼭 차고 가세요. 왜냐하면 시간을 보고 시간 배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배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0분간에 그 9문제, 10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한 문제당 몇 분이 소요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게 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약술에 내가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는 내용만 딱딱딱 쓰고 더 쓸 내용이 있더라도 더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쓰시고 그래서 약수를 먼저 다 기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 문제를 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계산 문제를 풀면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계산 문제를 쓸 때 써야 되는 그 서론 있잖아요. 그걸 다 썼어요. 그리고 그 계산 뭐 장애다 그러면 장애 정의에 대해서 다 쓰고 그 다음에 그 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 계산하는 방식을 갖다가 또 서술하고 그 다음에 계산식을 써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뭐 있으면 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에 가서 보면 계산 문제는 그냥 바로 풀기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단 여기서 7번, 8번을 본다는 그 전제하에,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가시면 요거는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계산 문제만 먼저 푸세요. 그리고 몇 줄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 견적 다 나오거든요. 그 견적 다 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연습하니까. 계산 문제 해놓고 견적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먼저 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쓰세요. 그래서 10문제를 다 푸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더 써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쓰세요. 그래야지 이게 고득점으로 가지, 이걸 하나하나 다 쓰잖아요. 아는 지식이 조금은 지금 상태보다는 굉장히 많이 더 좋아지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주 안에, 그리고 시험은 그 마지막 2주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당장 내일 볼 게 아니니까. 2주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2주 안에 내가 그거를 암기하는 게 이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그 2주는 마지막 또 3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또 마지막 3일은 마지막 하루 전날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하루 전날은 시험 당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케줄 관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쓰시고 하셔야지. 보니까 제가 4과목을 쓰는데 계산 문제, 사례 문제에서 쓴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10분, 15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요약만 간단히 써놓고, 계산 문제는 이미 다 나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풀어놓고 사이 공간 띄워놓으시고, 근데 지금은 안 되죠, 모의고사는. 왜냐하면 이게 써야 될 게 기억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고득점 하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시험 모의고사를 보실 때 분위기가, 제가 또 누구한테도 한번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 때도 그랬는데 굉장히 소란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막 주위 사람들하고 옆에서 상의를 할 거예요. 막 상의하고 막 어렵다 막 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간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나가서 담배 피고 오는 사람이 있고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그 제가 이제 플룻 전공인데, 저 굉장히 소심한데 플룻은 솔로 악기예요. 얼마나 떨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항상 날마다 고민하고 그랬었던 게, 그리고 그 성가대하고 같이 하면 제가 그 솔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삑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삑사리의 확률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막 그 보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저보다 더 떨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떨게 되고 호흡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되면은 같이 떨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그 관객이 숨을 쉴 수가 없죠. 왜? 내가 조금이라도 민폐를 끼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머리를 짜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짜내시려면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가서 짜낸다, 그건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쓸 게 없고 그 모의고사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그 시간에 20분, 30분 앉아 있는 게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항상 저는 고민이었던 게 오늘 모의고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야기를 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어내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조금이라도 교수님한테 들었던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생각해내서 그 답안지에 써셔야 돼요. 모르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거는 해주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모의고사를 8번씩 보는 장점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 과목을 9시부터 5시까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 떠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떠들지 마시고 조용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이 내가 시험 보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셔야지 막상 그 시험장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그 전에 시험 봤어. 그 자신감이 뭐 이렇게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 자신감이 좀 생겨요. 그래서 떨리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막 떠들고 막 하면은 그 긴장감이 하나도 없고
막상 시험 당일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좀 힘들게 가시잖아요. 저희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공부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다른 학원에 가면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만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뭐 나만 막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기분들이 굉장히 가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학원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교수님께서 시험을 많이 보셨어요. 실제로 보셨고 그리고 본인도 시험을 통과를 하셨어요. 그리고 단연간 또 그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세요. 제가 여담인데 제가 운전면허를 한 3번 떨어졌어요. 필기만. 그리고 대학교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자격증 시험은 하여튼 좀 그래도 다행히 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시험 할 때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떨어질 시험을 왜 공부 안 하라는. 그러니까 하도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니까 제가 아는 형님이 그러셨어요. 너 떨어질 시험을 왜 준비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고쳐 먹었는데 하여튼 끌려가시면 돼요. 끌려가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넘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좀 이거를 이건 아니니까 그냥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다 성인이시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나름 있으실 거예요. 그 보완책은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가는 게 굉장히 좀 좋으실 거예요. 그래야지 좀 이후에 가보면 합격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신기했고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좀 특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상당히 좋았는데 좀 그렇게 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특권이다라는 거. 그 두 번째는 어쨌든 가보자. 어차피 도박이거든요. 근데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가장 하기 싫은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라는 대로 하기 싫은 게 진짜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을 보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애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냥 듣고만 가시잖아요. 그거 기억 하나도 안 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고 말씀드려요. 그 손상수 교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혹시 팜플렛 그 교재 있으시잖아요. 혹시 정리해 놓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이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에서 자료가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여기서만 보고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합격은 하세요. 합격은 하시는데 힘들게 하세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나누는 자료들을 본인 걸로 만드셔야 돼요. 물론 시간은 없어요. 시간은 없지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손상수 교수님이 주신 자료를 재본을 했거든요. 제가. 제 거하고 재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료가 그냥 날아가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또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클립이라도 좀 넣어놨다가 나중에 재본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서 그냥 장애 파트는 장애 파트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는 실손 의료비처럼 하나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렇게 자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본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써야지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쓰시려면 이거를 그냥 호치케스를 빼셔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뒤집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치면 여기가 되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쓰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다른 쪽에다 쓰지 마시고. 이거 제 거 주면 제 거 자료지 여러분 자료 하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쓰셔서 본인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장애는 약관에서 있는 내용 그대로 씁니다. 장애는 장애 상태가 해당되는 지급률이 되었을 때 회사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지급을 해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금을 지급 그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장애 분류표에서 지급률을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인데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장애 보험금은 회사가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해서 하고, 그리고 장애 상태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이 장애 상태는 피보험자가 (3에서 100% 해당하는) 그 다음에 보험 기간 중에 상해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장애가 나왔는데 뭘 기술하라 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3에서 100%에 해당하는 보험 기간 중 상해로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을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게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가장 큰 그냥 이렇게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 근데 그러니까 딱딱 끊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지급이고 딱 끊어서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을 곱해서 산출해서 지급하고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한다. 되고, 근데 이 장애 상태는 피보험자가 해당하는 3에서 100%에 해당하는 그 최저 보험 지급률이 됐을 때는 보험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최저 지급률이 3%가 된 게 어디죠? 발가락이죠. 예. 그리고 보험 기간 중에 돼야 돼요. 그리고 상해로 돼야 되고 보험 증권에 기재. 근데 여기서 보험 기간 중에 되는 게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되는 게 10년 이상이 있고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게 있고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는 뭐가 되냐면 상해 일로부터 2년이죠. 2년. 미만인 경우 상해 일로부터 1년. 보험 계약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가중장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보험 기간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4월 1일이다. 근데 이 사람이 2015년 1월 1일 날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2015년 8월 1일 날 장애가 됐다. 그렇게 됐고, 근데 1차 사고가 있고 2차 사고가 있는데 이때가 2015년 10월 1일이다. 근데 여기에서 보험이 해지가 됐어요. 무슨 이유든지. 근데 상해일로부터 1월 1일 날 됐는데 가중되어서 이때가 해지가 2015년 11월 1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가중됐는데 해지가 되고 장애가 상해일로부터 2015년 10월 1일이니까 1년이 넘어버리는, 그러니까 2016년 11월 1일이다. 그러면 요거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해일로부터 보험이 해지가 되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런 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일로부터 2년, 상해일로부터 1년, 요거는 그 계산하실 때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건 나중에 할게요. 하여튼 그렇다는. 그리고 상해로 가는 것들은 상해에 대해서 안 되는 것들이 뭐가 되냐면 기왕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다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유일하게 이거 기여도 관계를 이번 사고로 인해서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다. 있었는데 이분이 70세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 기여도가 한 50%만 된다. 그랬을 때,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으로 만약에 20%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상해인 경우에는 100% 지급하지만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증에 대해서 곱하기 10 하니까 몇 프로가 되죠? 1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3에서 100%에 해당하는 보험 기간 중에 상해로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이걸 해서 이렇게 된다 하는데, 여기에서 보험 기간 중이라는 그런 단어하고 그 다음에 상해로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야지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준비했던 게 잘 안 나왔는데 뭔가는 써야겠다 싶을 때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급 사유한다 그러면은 쓸 게 없어요. 진짜 다 했는데 쓸 게 없어. 그러면 이거라도 쓰시면 1점 속설에 하면 교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보험 채점 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채점을 하실 때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40점 과락이니까 40점 과락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답안지 다 안 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답안지를 안 쓴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빼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채점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미 빼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답안지를 가지고 분류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걸 채점할 수 한다면 되게 되기 때문에 뭔가는 써야 돼요. 그렇지만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뭔가는 써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40점 과락인데 대부분 40점 과락에서는 아니고 이 사람이 한 작년에 했으니까 전체 평균으로 해가지고 과락은 넘기고 40점 과락 넘기고 그 다음에 평균을 했을 때 만약에 42.33이었거든요 작년에 커트라인이 이번에 50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거 100점인데 이게 한 80점짜리 80점 정도 하면은 수석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서울 미국도 가더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0점 쓴 사람도 있는데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기가 엄청 많대요. 여기가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점수 나오는 거 보면은 가락이 42.3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0.1점, 0.2점 막 그렇게 또 나올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1점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안지 쓰실 때 그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멍하니 앉아 있어서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뭔가를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던 뭔가를 갖다가 끌어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깝게 떨어진 사람 되게 많거든요. 과락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깝게 총점으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점수에서 그러니까 0점 몇 점 사이에 몇 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